선생님이 돌아가셨다고 하셨잖아. 열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빨리 저리 가. 할아버지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여기 보세요. 숨 쉬고 계신다고요. 장례식장 영안실 앞 9살 소녀의 목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집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조문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립니다. 아이의 두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고 화면에는 붉은색 심박수 그래프가 요란하게 깜빡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이곳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형 장례식장입니다. 가을비가 굵게 내리는 10월의 어느 날, 한 소녀가 세상을 뒤집을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녀의 이름은 박지민. 두 눈에는 공포와 절박함이 가득합니다. 지민아, 조용히 해. 여긴 장례식장이야. 삼촌 박재훈이 차갑게 소리칩니다. 45살의 그는 조카를 내려다보는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그의 옆에 서 있는 아내 최수진도 인상을 찌푸리며 지민의 팔을 잡아챕니다. 애가 할아버지 돌아가신 충격으로 헛것을 보나 봐요. 빨리 휴게실로 데려가죠. 하지만 지민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이는 태블릿 화면을 높이 들어 올립니다. 화면 속 숫자가 선명합니다. 심박수 78, 호흡수 16, 체온 35.4도. 죽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수치들입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제게 주신 건강 목걸이가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할아버지 심장이 뛰고 있다고요. 지민의 외침에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장례 지도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옵니다. 박재훈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합니다. 그는 황급히 조카의 입을 막으려 하지만 이미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사흘 전부터 시작됩니다. 박영수, 78살의 그는 강남에서 3대째 이어온 영신제약을 운영하는 회장이었습니다. 작은 한약방에서 시작해 연매출 5천억 원대 제약회사로 키워낸 입지전적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박재훈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에만 3억 원만 더 주세요. 제발이요. 안 그러면 제가 죽을 수도 있어요. 회장실에서 아들은 또다시 손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도박? 그것도 불법 온라인 카지노에 빠진 지 오래였습니다. 박영수 회장은 지난 5년간 아들의 빚을 갚아주느라 이미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재훈아,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다음부턴 단 한 푼도 없어.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심장병을 앓고 있는 그는 말할 때마다 가슴을 쥐어짰습니다. 박재훈은 고개도 숙이지 않고 돈을 받아들고는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말이죠. 회장실 소파에 앉아있던 작은 그림자가 움찔했습니다. 박지민이었습니다. 아이는 책을 읽는 척했지만 사실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3년 전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었습니다. 엄마는 박영수 회장의 막내딸이었고 아빠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그날 이후 지민을 거둔 건 할아버지였습니다. 지민아, 이리 와봐. 박영수 회장이 손짓했습니다. 아이가 할아버지 무릎에 앉자 회장은 호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은빛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펜던트 부분에는 작은 LED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죠.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특별한 목걸이란다. 할아버지가 의료기기 회사에 특별히 주문한 거야. 이걸 차고 있으면 할아버지 건강 상태를 내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 회장은 자신의 셔츠 안쪽을 열었습니다. 가슴팍에 반창고처럼 생긴 얇은 패치가 붙어 있었습니다. 심박수와 체온, 호흡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의료용 센서였습니다. 할아버지 심장이 아프면 이 목걸이가 지민이한테 알려줄 거야.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 알았지?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이런 걸 준비했을까요? 그로부터 이틀 후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박영수 회장은 추석 연휴를 맞아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서초구 반포동의 고급 빌라 거실에서 지민과 함께 TV를 보던 중이었죠. 갑자기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으윽. 가슴을 움켜쥔 회장이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쓰러졌습니다. 지민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지만 회장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민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빨간색으로 변하며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아이는 황급히 거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삼촌, 이모,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2층에 있던 박재훈이 내려왔습니다. 그의 아내 최수진도 따라 내려왔죠. 두 사람은 쓰러진 회장을 보더니 이상하리만치 침착했습니다. 재훈 씨, 구급차 불러요. 최수진이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박재훈은 휴대폰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 선생님, 저 박재훈입니다. 지금 좀 급하게 왕진 부탁드려요. 네, 집으로 오세요. 30분 후 도착한 건 구급대원이 아니라 중년의 의사였습니다. 윤태수? 49살의 그는 박재훈의 대학 동기이자 개인 주치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을요. 윤 의사는 회장의 맥박과 동공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정지입니다.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 없어요. 지민이 소리쳤습니다. 아이는 목걸이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할아버지 심장이 뛰고 있다고 나와요. 하지만 윤 의사는 피식 웃으며 지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애야, 그건 장난감이야.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 박재훈이 지민을 꼭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슬픔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감추려는 긴장감만이 가득했죠. 장례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서초구 소재 대형 장례식장에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박영수 회장의 영정사진 앞으로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제약업계 인사들, 사업 파트너들, 오랜 친구들이 찾아와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하지만 상주인 박재훈은 슬픔보다는 조급함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수시로 시계를 확인하며 장례 지도사에게 속삭였습니다. 발인을 하루 앞당길 수 있나요? 아버지가 생전에 빨리 보내달라고 하셨거든요. 장례 지도사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보통 3일장을 치르는데요. 돈은 더 드릴게요. 내일 아침에 화장해 주세요.
박재훈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두둑한 현금 뭉치였죠. 장례 지도사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지민은 할아버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습니다. 목걸이와 연동된 앱 화면에는 여전히 생명 신호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심박수 62, 호흡수 14, 체온 35.1도. 숫자는 낮았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의 수치였습니다. 지민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윤 의사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목걸이는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지민아, 뭘 그렇게 보고 있니? 할아버지의 오랜 비서였던 김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55살의 그녀는 30년간 회장 곁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지민은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김 이모, 이거 봐요. 할아버지 심장이 뛰고 있어요. 김 비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래프는 미약하지만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할아버지가 제게 주신 특별한 목걸이예요. 할아버지 몸에 붙인 센서랑 연결돼 있어요. 김 비서는 당장 영안실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재훈이 가로막았습니다. 어디 가시는 겁니까, 김 비서님? 회장님을 확인해야겠어요. 혹시 살아계실지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의사가 사망 진단 내렸어요. 애가 헛것을 보고 어른을 헷갈리게 하는군요. 박재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김 비서의 팔을 잡아 제지했습니다. 그날 밤 지민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 구석 휴게실 침대에 누워서도 태블릿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생명 신호는 여전히 미약하게나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살아계신 걸까? 아이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요. 지민은 조용히 일어나 복도로 나왔습니다. 새벽 3시, 장례식장은 고요했습니다. 영안실로 가는 복도는 음산한 형광등 불빛만이 깜빡이고 있었죠. 영안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지민은 숨을 죽였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 7시에 출발합니다. 화장장 예약 확인됐습니다. 장례 지도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좋아요. 빨리 처리합시다. 박재훈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훈아, 정말 괜찮은 거야? 나중에 탄로나면. 최수진의 불안한 음성이었습니다. 괜찮아. 의사가 사망 진단서 써줬잖아. 화장하고 나면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래도 혹시 회장님이 정말. 그럴 리 없어. 윤 선생이 확인했다고. 설령 살아있다 해도 이제 곧. 박재훈의 말이 끊겼습니다. 복도에서 작은 소리가 났기 때문입니다. 지민이 너무 긴장한 나머지 벽에 기대던 손을 미끄러뜨린 것이었죠. 누구야? 문이 열리고 박재훈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민은 재빨리 화장실 쪽으로 숨었으니까요. 박재훈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지민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삼촌이 할아버지를. 아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들은 대화는 명백했습니다. 박재훈은 할아버지가 혹시라도 살아계실 가능성을 알면서도 서둘러 화장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민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발인 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요. 다음 날 아침 6시 장례식장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발인 준비가 시작된 것이죠. 운구 차량이 도착하고 장례 지도사들이 관을 옮길 준비를 했습니다. 지민은 일찍 일어나 빈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김 비서도 도착했고 회사 임원들도 마지막 배웅을 위해 나타났습니다. 지금부터 발인을 시작하겠습니다. 장례 지도사의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관을 실은 운구차가 장례식장 현관 앞에 대기했습니다. 박재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지민이 사람들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여기 보세요. 숨 쉬고 계신다고요. 빈소 앞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지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태블릿 화면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에는 선명한 그래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심박수 78, 호흡수 16, 체온 35.4도. 그리고 화면 상단에는 빨간 글씨로 경고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저체온증 위험. 즉시 확인 필요. 이게 무슨? 한 조문객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설마 회장님이 살아계신 건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박재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말도 안 돼. 의사가 분명히 사망 진단을 내렸어요. 지민이가 충격을 받아서 이상한 걸 보는 겁니다. 하지만 김 비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무님, 그렇다면 확인이라도 해보시죠. 만에 하나라도 회장님이 살아계신다면. 확인할 것도 없어요. 당장 발인 진행하세요. 박재훈이 장례 지도사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조문객들 사이에서 의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애가 저렇게까지 우는데 확인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맞아요. 만약 정말 살아계시다면 큰일 아닙니까? 결국 한 조문객이 109번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재훈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가로막았습니다. 10분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관을 열어주십시오. 구급대장의 지시에 장례 지도사들이 관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의를 입은 박영수 회장이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감긴 눈. 누가 봐도 사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구급대원이 목에 손을 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맥박이 있습니다. 약하지만 뛰고 있어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심전도를 부착했습니다. 기계에서 삐삐 소리가 울렸습니다. 심박수 79, 저체온증 상태, 골든타임 내에 있습니다. 회장은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습니다. 지민이 할아버지 손을 잡고 같이 올라탔습니다. 김 비서도 뒤따라 탔죠. 저게 말이 돼? 의사가 죽었다고. 박재훈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최수진은 이미 창백한 얼굴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장례식장에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누군가 신고한 것이었죠. 김 비서가 구급차 안에서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박재훈 씨, 윤태수 씨, 최수진 씨.
살인 미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박재훈은 버둥거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몰랐어. 윤 선생이 죽었다고 해서 다 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겁니다. 박재훈 부부는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조문객들은 충격에 빠져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삼성서울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민은 할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깨어나세요. 지민이가 여기 있어요. 구급대원이 수액을 연결하고 체온을 올리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할 때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으윽! 박영수 회장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감겼던 눈꺼풀이 떨리더니 천천히 열렸습니다. 탁한 시선이 천장을 향하다가 곧 옆에 있는 손녀를 발견했습니다. 지민, 할아버지. 지민이 할아버지 손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할아버지가 다시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사흘 후 박영수 회장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재훈은 아버지의 심장약을 몰래 수면제로 바꿔치기 했고 공범인 윤태수 의사는 의도적으로 얕은 호흡과 미약한 맥박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망 진단을 내렸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5천억 원대 유산 상속이었습니다. 만약 화장이 진행됐다면 모든 증거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민이 할아버지가 선물한 목걸이 덕분에 진실이 밝혀진 것이죠. 병실에서 박영수 회장은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겠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모든 재산과 경영권은 손녀 박지민에게 상속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비서가 성인이 될 때까지 법적 후견인으로 지정되었죠. 지민아, 회장이 손녀를 불렀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할아버지는 정말 할아버지가 준 목걸이 덕분이에요. 지민이 목에 걸린 은빛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작은 펜던트가 초록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상 상태를 의미하는 색깔이었죠. 할아버지, 삼촌은 어떻게 돼요? 법의 심판을 받겠지. 할아버지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눈가는 촉촉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과 손녀에 대한 감사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석 달 후 법원은 박재훈에게 살인 미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윤태수는 의료법 위반과 방조죄로 징역 7년을 받았습니다. 최수진은 공모죄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죠. 그리고 1년 후 박영수 회장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지민은 10살이 되었고 학교에서 반장을 맡을 만큼 씩씩하게 자랐습니다. 어느 봄날 할아버지와 손녀는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나란히 걸으며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죠. 할아버지, 저 목걸이 아직도 매일 차고 다녀요. 그래야지. 할아버지랑 지민이를 이어주는 거니까. 지민의 목걸이와 회장의 가슴에 붙은 센서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심장이 같은 리듬으로 뛰고 있다는 증거였죠. 할아버지, 100살까지 사실 거죠? 당연하지. 우리 지민이 시집 가는 것까지 다 봐야지.
할아버지와 손녀는 웃음을 나누며 벚꽃길을 걸어갔습니다. 탐욕이 가족을 파괴할 뻔했지만 진실한 사랑이 모든 것을 되돌려 놓았습니다. 작은 목걸이 하나가 생명을 살렸고 아이의 용기가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가족의 소중함과 진실의 힘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